매출 채권, 기타 채권 이제 대손에 관련된 연습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 채권 잔액 및 해당 매출 채권의 회수 가능액에 관련된 자료이다. 대손 삼각비로 계산할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재무상태표상 대손 충당금 잔액이 1,500만 원이었었고요. 단기 중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충당금과 상계된 매출 채권은 900만 원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기초 대손 충당금이 1,500만 원이 있었어요. 기초 대손 충당금이 1,500. 자, 1,500만 원에서 단기 중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충당금과 상계한 매출 채권이 900만 원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는 대손금이 900만 원 있죠. 900만 원 있으면 현재까지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가 남아 있어야 되느냐면 600만 원이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박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회사는 받을 수 있는 매출 채권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인데 회수 가능액이 8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는 받지 못한다고 예상하는 돈이 200만 원이죠. 옆에다가 200만 원을 메모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B 회사는 7천만 원 중에서 5,600만 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1,400만 원이 회수 불능액이 되는 거죠. 자, C 회사는 1억 8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이 회수 가능액이니까는 1,000만 원을 받지 못한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토탈 받을 수 없다라고 예상한 대손 예상액이 얼마가 되느냐면 대손 예상액은 모두 2,400만 원이 돼요. 2,400만 원. 2,400만 원이기 때문에, 자, 내가 받지 못한다고 예상한 금액이 2,400인데 대손 충당금 잔액 600만 원이 있으니까는 추가로 설정할 금액은 1,8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1,800만 원. 그래서 분계는 차변의 대손 삼각비 1,800만 원.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이 1,800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될 겁니다. 자, 물음이 대손 삼각비를 물었죠. 대손 삼각비로 계상해야 될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뭘 잘못 계산했나 봐요.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1,000만 원에서 내가 받지 못한다고 예상한 돈이 회수 가능액이 800이니까 200만 원 받지 못한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7천만 원에서 5,600이니까 1,400만 원을 받지 못한다고 예상을 했고, 세 번째는 1,000만 원이니까 다 더해주면 2,600만 원이죠. 제가 잘못 썼네요. 2,400만 원이 아니라 2,600만 원을 받지 못한다고 예상을 한 거예요. 2,600만 원. 그러면 추가로 설정할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면 2,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추가로 설정할 금액은 2,000만 원. 그래서 굳이 분계를 하라고 나오면 차변의 대손 삼각비는 2,000만 원,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은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손 삼각비로 계상할 금액을 물었으니까 3번에 2,000만 원이 답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물음이 자, 대손 충당금은 얼마니? 라고 물었으면 2,600만 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기존에 쓰고 남은 거 600만 원에 요번에 추가로 설정한 거 2,000만 원이니까는 대손 충당금은 2,600만 원. 또는 물음이 대손 삼각비를 물었으면은 2,000만 원이 답이 되는 거고요. 왜 두 가지를 다 가르쳐 주느냐면, 자, 우리 재경관례사 시험 문제는 문장을 살짝 바꿔서 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대손 삼각비를 물었지만 다음 시험에서는 글자를 바꿔서 대손 충당금은 얼마니?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2,600만 원이 답이 되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거 600만 원에 추가로 설정한 거 2,000만 원. 또는 그냥 대손 예상액을 찾아도 됩니다. 자, 이번 문제를 봤더니 12월 31일 현재 매출 채권 잔액 및 회수 가능액에 관련된 자료이다. 자, 대손이 확정되어 상계된 매출 채권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대손이 확정되어 받지 못하는 것이 확정이 돼서 상계된 매출 채권 금액을 물었어요. 자, 그러면은 기말 현재 매출 채권 잔액이 16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회수 가능액은 151만 5천 원이 남아 있고요. 자,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42,500원이고 전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이 42,500원이에요. 그 다음에 단기에 인식한 대손 삼각비는 72,500원이다. 자, 이거는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T자 계정을 그려서 대손 충당금 계정을 그려주시면 돼요. 자, 대손 충당금은 기초가 대변해 갑니다. 자산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자산 반대편에 가요. 다시 한번 대손 충당금은 자산 차감 계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외상매출금이 만약에 외상매출금이 1,000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외상매출금 밑에 마이너스 대손충당금 이렇게 들어가죠. 마이너스 대손충당금 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외상매출금의 회수가능액은 9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을 굳이 계정을 그리자라고 하면 외상매출금은 자산이죠.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은 기초가 차변, 기말이 대변에 갑니다. 자, 이 원리에 의해서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에서 차감되는 계정은 반대로 기초가 대변이고 기말이 차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기말의 대손충당금 잔액이 42,500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기초란에 42,500원을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자, 이번 연도에 인식한 대손상각비가 72,500원 나와 있어요. 차변에 집어넣으시면 대손상각비 72,500원, 대변에는 대손충당금이 72,500원. 굳이 분개를 하자라고 하면 이렇게 분개가 됩니다. 그래서 대손충당금이 대변에 있으니까는 대손충당금 계정 대변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대손상각비가 얼마 들어갔냐면 72,500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72,500원. 자, 그리고 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채권 잔액이 전기말 채권 잔액이 단기말의 채권 잔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160만 원 나와 있고요. 160만 원. 회수 가능액이 151만 5천 원이에요. 그러면은 160만 원에서 151만 5천 원을 빼주시면은 8만 5천 원이 대손 충당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제가 재무상태표에서 이 얘기죠. 외상매출금이 160만 원인데 12월 31일 현재 외상매출금이 160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대손 충당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회수가능액이 151만 5천 원, 151만 5천 원이란 얘기입니다. 회수가능액, 얘가 회수가능액이에요. 자, 그러면 대손 충당금의 기말 잔액은 얼마냐면 8만 5천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대손 충당금의 기말 잔액은 8만 5천 원. 얘가 기말 잔액이 되는 거예요. 8만 5천 원. 이렇게 갑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박스 안에 보시면 단기말의 매출 채권 잔액이 160만 원이죠. 기말의 매출 채권 잔액이 160만 원인데 회수 가능액이라는 것은 매출 채권 잔액에서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준 게 회수 가능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의 기말 잔액은 8만 5천 원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차변에 비어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은 42,500원 플러스 72,500원이에요. 11만 5천 원이죠. 여기가 11만 5천 원이 나옵니다. 차변도 똑같이 11만 5천 원이 돼야 되는데 3만 원이 부족하죠. 얘가 과연 뭐냐? 자, 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쪽에 사선을 하나 이렇게 거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변에 물음 표시가 3만 원이 갈 테고요. 차변에는 대손 충당금 계정이니까 대손 충당금이 오면 되겠죠. 대손 충당금이 3만 원 이렇게 와요. 자, 이거는 우리 회계 기초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건 요령입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사선을 하나 그으면 대변에 가는 꼴이 되죠.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 오고 대변에 가는 거는 이거는 뭡니까? 외상매출금을 받지 못했을 때 이런 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손금은 얼마가 답이 되느냐면 3만 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네요. 답은 4번. T자 계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손 충당금은 자산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기초가 대변에 가고 기말이 차변에 와요. 그래서 전기말의 대손 충당금 잔액이 42,500원은 단기에는 기초가 되는 거죠. 기초가 42,500원.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 인식한 게 단기에 대손상각비 인식한 게 72,500원이 있으니까 굳이 분개를 하면 차변에 대손상각비 72,500원,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이 72,500원 이렇게 분개가 됩니다.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에 72,500원이 가겠죠. 기말은 어떻게 구해주면 되느냐면 단기말에 채권 잔액이 160만 원이고 회수 가능액이 151만 5천 원 나와 있으니까 차이 금액이 기말 대손 충당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빈 금액이 바로 대손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매출채권, 기타채권 기출문제입니다. 매출채권과 기타채권 기출문제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봤어요. 다음 각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다음 강은 이제 지분증권, 금융자산에 관련된 연습 문제입니다. 지분증권과 금융자산에 관련된 연습 문제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용산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1000주 0.1%니까는 대주주는 아니죠. 우리 지분법을 적용할 때는 20% 이상 취득해야지만 지분법을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0.1% 별 의미 없습니다. 1000주를 150만 원에 장기간 보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여러분, 장기간 보유 목적이면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원가가 150만 원이에요.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원가는 150만 원입니다. 자, 주식회사 용산이 단기 중에 보유 중인 미상의 주식 40%를 75만 원에 처분을 했습니다. 여러분, 1000주의 금액이죠. 1000주의 금액이 150만 원이에요. 1000주의 금액이 150만 원. 그러면 여기 40%면 400주가 되는 거죠. 400주의 금액은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0만 원 곱하기 40% 하면 60만 원 나오죠. 네. 자, 75만 원에 팔았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75만 원에 매각을 했으니까 75만 원에 매각을 했으니까는 15만 원의 처분 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15만 원의 처분 이익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물음이 뭡니까? 주식회사 용산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자, 이거는 뭐냐면 처분이익은 얼마니? 이걸 묻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처분이익은 15만 원.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15만 원 증가.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은 거기 나와 있는 공정가액 다 필요가 없어요. 공정가액이 필요가 없고 항상 매도 가능 증권은 취득 원가와 처분가액을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령이에요. 회계 처리는 제가 본문에서 이론 본문에서 다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회계 처리를 다 할 필요 없이 그냥 취득 원가와 처분가액을 비교를 해주시면 쉽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매도 가능 증권은 취득 원가와 처분가액을 비교를 해준다. 자, 2번. 지분법은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해서 유의적인 중대한, 다른 말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음 중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자, 주식회사 서울은 한성의 주식을 40% 보유하고 있으나, 자, 일단 지분율 조건은 충족이 됐습니다. 20% 이상 보유를 하고 있으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지분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만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틀렸죠. 2번. 자, 12개월 이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한성에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30% 취득해서 적극적으로 매수자를 찾고 있는 중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매각 목적일 때는 지분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분율이 많다 하더라도 매각 목적이기 때문에 지배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분법을 적용을 해주려면 두 가지 조건. 지분율이 20% 이상이거나 또는 지배할 목적일 때, 자, 이렇게 단기간 매매 목적일 때는 지분법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주식회사 서울은 주식회사 한성의 주식을 20% 보유하고 있으나 모두 우선주의 및 의결권이 없다. 그러면 지분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4번. 주식회사 서울은 한성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15%를 보유하고 있으나 20%는 안 되죠. 하지만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사회에 참여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중대한 영향력, 즉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해당하는 것은 4번입니다. 자, 3번. 주식회사 서울은 용산의 보통주 40%를 30만 원에 취득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 시의 분계는 차변의 투자 주식 몇 퍼센트? 40%를 취득했다고 나와 있어요. 30만 원에. 30만 원. 대변에는 현금이 얼마냐면 30만 원이죠. 자, 지분법은 취득했을 때, 그 다음에 순이익을 얻었을 때, 그 다음에 배당금을 수령을 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 분계를 해보면 된다라고 제가 이론 강의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순자산 장부가액은 60만 원으로 공정가액과 일치하였다.
단기 순이익이 20만 원이다. 그럼 20만 원의 40%면 8만 원이 내 거죠. 차변의 투자 주식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면 8만 원. 대변에 이런 이익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지분법 이익이다 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8만 원. 배당금은 없으니까는 상관없죠. 굳이 배당금도 분개를 한번 해볼까요? 배당금 분개를 하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투자 주식 이렇게 분개를 해주는데 이 문제에서는 없어요. 물음이 뭐로 물었습니까? 장부 금액을 물었으니까 두 개 더해서 얼마가 답이 되느냐면 38만 원이 답이 되는 거죠.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는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지금 문제처럼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은 얼마니? 이렇게. 장부가액은 얼마니? 그런 38만 원이 답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시험 문제는 또 말을 살짝 바꿔서 단기 손익에 반영되는 금액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요. 단기 손익에 반영되는 금액은 얼마니? 그러면 8만 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8만 원.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시험 문제 나와요. 장부가액은 얼마니? 38만 원. 아니면 단기 손익에 반영되는 금액은 얼마니? 8만 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지분법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지분법은 취득 시점에서 관계기업 투자자산을 취득원가로 기록한다. 맞죠? 투자 주식을 취득원가로 기록한다라는 문장 맞습니다. 자, P투자회사의 단기 순이익 중 투자회사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회사 지분법 이익으로 보고한다. 여기 순이익만큼 지분법 이익으로 보고를 했잖아요. 그렇죠? 40%만큼 맞는 문장이죠. 자, P투자회사가 배당금 지급을 결의한 시점에 자, 투자회사가 수취하게 된 배당금은 투자주식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이렇게 배당금을 받게 되면 투자주식 금액을 이렇게 직접 차감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순이익을 얻으면 투자주식 금액이 증가하고 배당금을 받은 만큼 투자주식 금액은 감소합니다. 그 원리는 제가 이론 강의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3번도 맞죠? 취득 시점 이후 발생한 P투자회사의 순자산 변동액은 투자주식 계정에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나옵니다. 반영한답니다. 역시 마찬가지 순자산 변동도 지분율만큼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자, 미생은 용산의 발행주식 총수 40%를 4,000원에 취득하였다. 똑같은 문제네요. 자, 그러면은 금액을 한번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4,000원을 취득했다고 나와 있어요. 40% 4,000원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투자주식 4,000원, 대변에 현금 4,000원 이렇게 분개가 되죠. 자, 주식회사 용산의 주식은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주식 취득을 현재 용산의 자산부채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동일하였다. 순자산 장부금액은 아래와 같다라고 나와 있고요. 잉여금 처분은 없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본금은 변동이 없는데 이익 잉여금이 5,000원에서 25,000원으로 변동했죠. 이익 잉여금의 변동은 순이익이 변동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익 잉여금의 변동은 순이익이 변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5,000원짜리가 25,000원이 됐으니까 2만 원이 이익이고요. 2만 원의 40%면 8,000원만큼만 이렇게 지분법 이익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00원짜리가 25,000원 됐죠? 그럼 2만 원 늘어났죠? 2만 원의 40%면 8,000원. 8,000원만큼만 투자주식 8,000원, 대변에 지분법 이익 8,000원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순자산 장부금액이 만 원에서 얼마로 늘어났느냐면 3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3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자, 그러면은 순자산 장부금액은 뭐예요? 자본금하고 이익 잉여금을 더해주면은 5,000원 두 개 더해주면 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5,000원, 25,000원 더해주면 3만 원이 됐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물음이 뭐로 물었습니까?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죠. 네. 장부금액은 두 개 더해주면 얼마입니까? 12,000원이 답이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12,000원. 자, 만약에 배당금 받은 게 있었으면 뺐으면 되겠죠. 여기에서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은 12,000원이고요. 단기 순이익에 반영되는 금액은 8,000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8,000원. 6번. 자, 다음 중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은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만 단기 비용으로 인식하죠. 1번입니다. 나머지는 취득원가에 다 포함을 시켜줘요. 그런데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은 수수료 비용으로 분개를 합니다. 제가 분개로 설명을 해드렸죠. 이론 강의에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10,000원, 수수료 비용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다 그렇게 회계처리를 해줍니다. 답은 1번이에요. 7번 다음 중 단기 손익인식 금융부채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 자, 단기 손익인식 금융부채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은 동그라미 2번이 첫 번째, 주로 단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재매입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부담하는 거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동그라미 3번에 최초 인식 시점에 최근에 실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으며 공동으로 관리되는 특정 금융상품의 포트폴리오 일부이다라는 게 두 번째 조건이고요. 세 번째 조건은 파생상품이어야 됩니다. 메모 한번 해보실래요? 세 번째 조건은 파생상품.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최초 인식 시점에 단기 손익 인식 항목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요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은 우리가 단기 손익 인식 금융부채로 분류합니다. 1번하고는 관련이 없죠. 1번은 뭐예요? 부채가 단기 매매 활동의 자금 조달에 사용된다. 단기 매매 활동의 자금 조달하고 단기 손익 인식 금융부채하고는 전혀 의미 자체가 틀린 거죠. 그 주체를 사채나 뭐 이런 것들을 사채 뭐 예를 들어 사채다. 사채를 1년 이내에 처분할 목적이다. 그러면은 그게 단기 손익 인식 금융부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채가 주가 돼야 되는데 부채가 단기 매매 활동 자금 조달에 사용된다. 이거는 차입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차입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2번, 3번, 4번 말고도 파생상품이라는 조건이 더 하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8번. 자, 지분법은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해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음 중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15%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율 이외에 다른 조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의사결정권이 있어야 되는데 의사결정권이 없죠. 다른 조건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의사결정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회사는 6개월 이후에 매각할 목적으로 단기간 매매 목적인 것은 지분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10% 보유하고 있으나 A회사의 모회사가 B회사의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10%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A회사의 또 모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30% 보유하고 있으면은 A회사의 모회사와 B회사가 지분법을 적용하는 거지 A회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A회사의 모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30% 보유하고 있잖아요. A회사는 아니고요. 모회사가 지분법을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4번 10% 보유하고 있으나 이사회 과반수가 참여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4번이 우리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자, 9번 문제를 볼까요? 자, 보통주 40%를 85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여기다 또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0%를 자, 이번에는 85만 원에 취득했어요. 85만 원. 대변의 현금도 85만 원 이렇게 갑니다. 취득 당시 주식회사 용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200만 원으로 동일하였다. 당기순이익 외에 자본의 변동은 없습니다. 자, 네모난 박스에 봤더니 자본금 변동 없고요. 이익 잉여금이 110에서 130으로 20만 원 증가됐죠. 20만 원 곱하기 40%하면 8만 원. 네, 8만 원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러면 장부가액은 두 개 더해서 93만 원이고요. 당기순이익에 반영되는 금액은 8만 원입니다. 물음이 뭐를 물었습니까? 주식의 금액을 물었으니까 93만 원이 답이 되겠죠.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93만 원 4번. 자, 10번. 금융자산 제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없애버리는 걸 금융자산의 제거라고 하죠. 그래서 금융자산의 현금 흐름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가 소멸했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자산 현금 흐름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했어요. 그럼 제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양도자가 매도 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다시 매입하기로 했을 때는 제거를 하지 않습니다. 2번이 틀렸어요. 제거한다가 아니라 제거되었다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제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양도했으면 제거할 수 있는데 양도자가 다시 재매입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그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제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2번이 틀렸어요. 자, 금융자산의 현금 흐름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고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했으면 금융자산을 제거시켜 주시면 됩니다. 금융자산의 현금 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양수자가 당해 금융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당해 금융자산을 제거한다. 맞죠? 내가 권리를 양도를 했는데 양수자가 그 금융자산을 또 다른 제3자한테 매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능력이 있으면은 나는 금융자산을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죠. 2번이 틀렸고요. 11번. 자, 금융자산 분류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자, 보유한 지분 상품이 활성 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 가격이 없고 공정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기순위 인식 항목으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1번이 틀렸네요. 맨 끝에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렇게 나와있어 맞는 문장입니다. 대여금 수취 채권은 지급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며 활성 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비파생 금융자산을 우리가 대여금이나 수취채권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란 매도 가능 항목으로 지정한 비파생 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 보유지 금융자산, 단기 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은 나머지를 우리가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만기까지 보유할 능력과 적극적인 의도가 있으며 의도와 능력이 있으면 만기 보유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1번이 틀렸어요. 자, 12번. 용산의 주식 1000주를 장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했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이죠. 매도 가능 증권 항상 뭐랑 비교를 하라고 그랬습니까? 취득 원가랑 비교를 해라.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 취득 원가가 10,00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주당 10,000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공정가치로 처분했으니까 1,200원에 처분한 거예요. 1,200원. 그럼 결국은 200원이 이익이잖아요. 200원의 이익 곱하기 몇 주? 1000주. 그래서 20만 원이 처분이익이 생깁니다. 답은 3번이네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매도 가능 증권은 항상 처분이익을 구하든 평가이익을 구하든 취득원가랑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000주를 얼마에 취득했느냐 하면 10,000원에 취득했는데 단기 말에 공정가치로 처분한다라고 그랬으니까 1,200원으로 처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원만큼이 이익이니까 200원 곱하기 1000주에서 20만 원의 처분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13번 40%를 400만 원에 취득하였다.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이나 단기 순이익에 반영되는 금액을 물은 게 아니라 영업권을 물었어요. 그럼 영업권은 어떻게 구해 주시면 되느냐면 영업권은 어떻게 구해 주시면 되느냐? 권리금 준거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금 준거. 400만 원에 취득했어요. 400만 원에 40%를 그죠? 순자산 공정가치가 1,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 여기 봐요. 순자산 공정가치가 만약에 800만 원으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800으로 가정. 1,000만 원이 아니라 800으로 가정. 그럼 800만 원 곱하기 40% 하면 4832 320만 원짜리인데 320만 원짜리를 400만 원에 취득했으니까 400만 원에 취득을 했으니까 얼마만큼 돈을 더 줬죠? 80만 원만큼 돈을 더 줬잖아요.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영업권이 되는 겁니다. 영업권. 근데 이 문제에서는 순자산 공정가치가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 곱하기 40%면 400만 원짜리예요. 400만 원짜리를 400만 원에 취득을 했으니까는 권리금 준 것은 없습니다. 영업권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예제를 들어드린 것처럼 800만 원에 40%면 320만 원짜리인데 400만 원에 취득했으니까 영업권은 80만 원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문제에서의 영업권은 없다. 자, 13번 문제 다음과 같이 주식을 취득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취득 원가랑 비교를 하는구나. 이렇게 먼저 생각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계상될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계상될 금액은 얼마인가? 항상 뭐랑 비교를 하라고 그랬어요? 취득 원가랑 비교를 해라. 그러면 첫 번째 100주를 얼마에 취득했습니까? 8,000원에 취득을 했는데 100주를 8,000원에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은 80만 원에 취득을 한 거죠. 근데 이 100주의 공정가치가 단기 말
단기 말에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9,500원 나와 있네요. 9,500원. 그러면 95만 원이 됐으니까는 결국은 15만 원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되는 겁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첫 번째 거. 그래서 8,000원에 취득을 했는데 단기 말에 금액은 9,500이니까는 비교해서 15만 원이에요. 자, 두 번째 취득한 거는 몇 주를 취득했습니까, 여러분? 200주를 취득했어요. 200주를 얼마에 취득했느냐면 8,500원에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170만 원에 취득을 한 거죠. 근데 200주의 공정가액은 당해년도 9,500원이 됐으니까 190만 원이 됐단 말이죠. 190만 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평가 이익이 얼마 생기느냐면 20만 원이 생겼어요. 결국은 두 개 더해서 35만 원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생긴 겁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매도 가능 증권은 평가를 물었던 처분을 물었던 항상 취득 원가와 비교를 해주면 된다. 굳이 분개할 필요 없고요. 분개가 궁금하시면 이론 강의를 다시 한 번만 살펴보시면 거기에서 자세하게 제가 분개하는 요령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분증권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